2회차 수업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걸 사실 저희가 1년째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한 학기 동안 또 하다 보면 잘 되거든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되는데 방학 그거 잠깐 쉬고 이 첫 번째 녹음할 때 사실은 제가 화이자 2차 접종을 하고 한 이틀째 됐을 때였는데 이 1차하고 다르게 2차는 상당히 컨디션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하면서도 뭔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완벽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잘하고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느낌?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걸 다시 녹음하는 건 더 싫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어거지로 이렇게 끄집고 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1회차 저희 2주 1회차 수업 듣고 뭔가 조금 미흡함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족함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이제 그래서 약 먹고 2회차는 이틀 지나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좀 돌아와야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다음 이어서 이제 생애주기의 구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2016도 통계청 그 자료를 보니까 2016년 5월 기준으로 해서요 5천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럼 이제 2021년이긴 하지만 지금 그 비율에서 확 늘어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1950년대에 저희 나라는 사실 그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 아시죠? 이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다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2000년이 딱 지나면서 항아리형이 됐대요. 그리고 지금은 별형의 인구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 평균 수명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만 해도 예전에는 60세 만기, 70세 만기, 80세 만기, 100세 만기 하다가 지금은 만기가 없는 그런 보험 상품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정말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일본이 사실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나라는 거의 지금 유엔에서 분류했을 때 사실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초과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희 나라가 2017년에 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희 14%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측하건대 2030년 정도 됐을 때 저희가 65세 인구가 몇 프로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냐면요. 현재 예상으로는 21% 이상이 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완전 슈퍼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초고령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기본적인 성인과 노인을 위한 건강에 대한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의 연령들이 가질 수 있는 만성 퇴행성 질환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그것에 관련된 영양 정책들을 어떻게 세울 건지를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연령대가 높아지면 사실은 모든 발달과 성장이 이제 노화에 이미 많이 접어들었지만 제가 보니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의료 기술이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저희를 고쳐주고 예방하고 이런 건 좋은데 특히 치아도 임플란트 하면은 오랫동안 뭔가를 씹어 드실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몸의 기능들이 이렇게 박자가 다 맞게끔 건강해야만이 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엔 그런 노인 인구들이 가장
크게 겪는 질환이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뭐 이런 저희 이제 이런 노인 인구에 대한 대비책을 그 전에도 세워 왔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고령 사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생애 주기를 기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1-4는 인간의 생애 주기를 이제 쭉 펼쳐놨죠. 그래서 뭐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결국엔 이 시작부터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번에 제가 이렇게 조를 짜드렸고 제가 받았어요. 대표님한테 조별로 이렇게 섹션 나누셨더라고요. 잘 의논하셔서 저희에게 좋은 결과를 잘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표 1-1은 생애 주기별 특징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는 내용이니까 저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태아기부터 가볍게 특징 등을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태아기는 뭐 정의가 수태에서부터 출생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사실은 이때 태아의 생화학적 환경은 결국은 전적으로 모체, 그쵸, 엄마의 영양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 모체 혈액의 여러 영양소들의 항상성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체의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태아기 때는 모체가 식사를 통한 영양소를 섭취할 것이고 또 그 체내에 저장된 것으로부터 또 받을 수 있는 영양소를 끊임없이 무엇을 통해서 태아로 수송을 하냐면요.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공급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체는 임신기간 동안 식사를 통해 섭취한 영양소 또 어때요? 체내 저장분으로부터 동일한 영양소를 끊임없이 태아로 공급을 합니다. 그 공급 경로가 뭐라고요? 그렇죠.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수송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가 그럼 이런 임신 기간 중에 모체가 가지는 어떤 불균형이 그죠? 태아가 되기 전에 그 배아 상태 또는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뭐 사망, 그다음에 그 안에서 조직의 변화 또는 이 태아기 때 받은 영향이 성장을 지연하고 또 세포 분화가 문제가 생기고 기형을 발생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많이 확인을 했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아기에 있어서 성장 발달은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영양이라는 환경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임신하면 뭐 잘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엔 그 태아를 이렇게 담고 있는 모체로부터 영향을 태아는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모체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누굴 위해서? 태아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요. 태아 근원설 막 그런 그 학설도 발표하신 영국의 학자도 있더라고요. 이 학자가 한 얘기 중에 자궁의 환경이 태아의 발육뿐만 아니라 출생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해가지고 그걸 태아 근원설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교재 수업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다 누구나 이런 설을 듣지 않아도 다 공감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발표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2000년에 영국의 그 바커라는 학자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궁에서부터 아이는 완성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는 공감해요. 잘 먹고 잘 영양을 공급받은 아이가 그 기초가 튼튼한 거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저희 태아기라고 말을 합니다. 영아기. 영아기는 출생 후부터 1년간을, 그렇죠. 그래서 만 1세까지의 기간을 저희가 영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태아기 다음으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시가예요.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건 어때요? 이때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훅 커버리고 이때 모든 게 세포라든지 뭐 이런 게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에 빈틈없이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생 중 성장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며 특히 뇌의 성장 발달이 현저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저희 앞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스케몬의 성장 곡선에 보시면 그 신경계형 보셨죠? 4세까지 거의 80%, 90%까지 75에서 80 정도까지 성장을 해버리잖아요. 오히려 100%에 도달하는 시기가 4세면 거의 3분의 1을 완성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뇌의 성장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영아기 때 두뇌와 신경 조직이 급격히 발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두뇌 발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아기는 어떻게 보면요. 생애주기 그 기간 중에서 식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구강의 구조라든지 이가 생기면서 식품을 수용하는 어떤 능력들이 완전히 확대되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젖병을 빨다가 이가 생기면서 이가 개수에 따라서 어때요? 이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씹는 것의 강도,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음식의 크기라든지 사이즈,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느낌, 물컹하거나 좀 딱딱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대되는 시기다 보니까 사실은 식품의 수용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고 오히려 이 시기에 놓쳐버리면 아이들이 식품의 수용성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유식을 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5개월부터는 이유식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계별로 이유식을 진행하긴 하지만 특히 편식을 하는 아이들이 이유식 시기에 정말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접해주고 하다 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이제 큰애와 둘째를 사실 다르게 이유식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지금 현재 둘의 식생활이 사뭇 다르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쉬면서 그때 당시에 배운 대로 이유식을 진행을 했고 다양한 걸 돌 전에 했더니 둘째는 뭐 크게 편식을 하지 않아요. 잘 먹고. 그런데 큰애 같은 경우는 그때 너무 어렸고 제가 바빴고 또 이렇게 친정 어머니께서 애를 키워주셨는데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크면서 이제 약간 싫어하는 식품들이 속속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을 양육을 하다 보니 이때 정말 이유식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식품을 수용할 수 있는 시기에는 우리가 갑이잖아요. 엄마가 갑이니까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갑일 때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수용도가 높아지면 특별히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을이 된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거부감이 강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한 어린이집 학부모들 대상으로 편식 교육을 했었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고민했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아이들한테 음식을 섭취시키기 어렵고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아기 때 정말 그 수용을 거부하지 않을 이 시기에 많이 접해주시고 정말 그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게 커 가면서 편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영아기 때는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저희가 두 가지 영양으로 금방 설명했던 수유 영양,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5개월 되면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이유식 영양. 이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흐름을 따라가면서 뭘 쓰게 되죠? 그렇죠. 수저도 쓰고 컵도 쓰고 그렇죠. 어떤 이런 등등의 식사에 관련된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도구를 사용하면서 상이라든지 식탁에서 유아가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영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 보시면 성장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성장과 유지에 상당한 영양소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뭘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유기의 모체는 일단 모유를 생산해서 그 모유를 분비를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아이가 아닌 엄마의 몸의 대사가 기본적으로 모유 분비가 우선순위래요. 그래서 엄마가 잘 못 먹어도 엄마가 영양이 좀 결핍이 돼도 모유 생산이 어찌됐든 모유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래요. 참 그게 인체가 신기한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 못 먹고 힘이 들어도 영양이 좀 부족해도 오늘 칼로리를 다 섭취하지 못해도 그쵸. 모유는 대사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모유는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단점도 반드시 있죠. 모체의 영양 상태가 정말 안 좋으면 그 모유의 양과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짠해도 뭐 몸속에서 만들어내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그 기본적인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그 이상 모유를 더 분비하기 위해서 오버된 칼로리를 드실 필요는 없다란 얘기예요. 살을 빼는데 가장 좋은 게 모유 수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거를 느꼈어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2300, 2000칼로리인데 심리적으로 수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유 수유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째를 출산하고 나서 워낙 임신만 하게 되면 거의 28kg, 26kg씩 체중이 불다 보니까 정말 저는 그 임신이 사실 좀 두려웠어요. 근데 둘째 때도 26kg 정도 몸무게에서 이렇게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때는 제가 하기가 힘들었고 둘째 때는 모유 수유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딱 먹을 만큼만 먹고 수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배가 고픈데 그 다음날 체중이 변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이 빠져서 좋았는데 결국엔 무리가 되더라고요. 살은 빠지는데 저의 몸에 직격탄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 딸 100일 됐을 때 제가 입원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절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제가 첫애 때문에 몸무게에 대한 강박이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빼지 않으면 빠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원하면서 모유를 또 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하여튼 일단은 수유를 할 때는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도 적절한 양과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유아기예요. 유아기는 생후 1세부터 이제 5세까지. 저 여기 학동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5세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이 시기 성장률은 영아기에 비해서는 뭐라 그랬죠? 느리다 그랬어요. 하지만 두뇌 안성, 신체 재반의 조절 기능, 사회 인지 능력 등이 발달하므로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두뇌가 완성되고 이런 능력이 발달한다는 건 결국엔 무슨 말일까요? 성장은 그쵸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이 지속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 영양 관리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왜요? 잘 먹여서 어느 정도 본인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적정의 키와 적정의 몸무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이때부터가 영양학적으로 이 영양 관리가 힘든 시기죠.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영양 관리가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제 우리 이제 막 학교 졸업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선생님들은 제 말에 공감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현재 이 또래 이 시기 아이를 키우고 계시거나 키워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도 가장 원장님들이나 학부형들의 큰 고민,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 편식 지도예요. 편식 지도. 이때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이때는 뭐 아이들이 식욕이 떨어지는 현상도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성장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제가 말했죠. 영아기 때는 돌 때까지는 주는 우리가 식품을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우리가 갑이라면 이때부터는 아이들은 일단 언어를 이해하죠.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그런 음식에 대한 내 욕구를 표현해요. 먹기 싫다, 먹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싶죠.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면 싫어하고 몸에 좋은 걸 먹이려고 해도 애들이 거부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먹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불편함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식사 기술들이 또 발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젓가락 숟가락을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어떠죠? 스스로 음식을 또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식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 테이블에 다양한 음식이 있어도 이제 자기가 도구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건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든 시기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모유 수유가 이제 끝나죠. 그리고 젖병 대신 컵으로 음료를 마시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결국엔 이 유아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독립성이 생기는 시기예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준다는 걸 거절할 수도 있고요. 또 독립성의 유무도 좀 여기서 판별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독립성이 생기는 시기인데 부모님이 또 해주려고 해서 스스로의 독립성을 놓쳐버리는 그런 아이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떤 유아의 음식 행동 발달이나 올바른 식습관 이런 거를 형성하는데 누구의 영향이 가장 지대하냐면요. 부모님.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모님은 말 그대로 이제 아이를 보육하는 부모님. 근데 또는 보육 대상이라 그래야겠죠. 보육하시는 분이라 그래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한 설문지 돌려서 받아봤더니 부모님이 보육하시는 친구들도 있지만 더러 맞벌이로 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임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이 정말 아이들의 행동이라든지 음식 행동, 그렇죠? 음식을 먹는 행동,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 편식하는 그런 부분들, 식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분들이 뭐가 돼요?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유아기 때는 호기심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 다양한 색, 냄새, 질감 등을 최대한 많이 보고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대신에 이제 유아기 후기로 접어들면 음식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어요. 그 대신에 이제 주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유아기는 학동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동기예요. 학동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쉽게. 그렇죠. 아동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이제 시기죠. 만 6세에서 11세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표현하면 사춘기 이전 정의를 해요. 사춘기 이전까지를 아동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아들 경우에는 2차 성징 해가지고 사춘기가 조금 짧아질 수도 있어요. 이 시기의 성장 속도는요. 유아기에 이어서 계속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유아기에서 계속 낮아지지만 반대로 신장하고 체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이 규칙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고요. 또 어린이집 다닐 때랑 틀려서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체 활동량이 높아지죠. 그리고 잠을 자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양 필요량은 어때요? 굉장히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이 활동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활동량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채워주려면 영양적으로 잘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소화하는 능력이나 흡수 능력 이런 것들이나 또는 그 질병에 대한 저항력 등이 향상이 돼요. 소화 흡수 능력이 좋아지고 또 높아지고 향상되고 또 질병에 대한 저항력.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야 되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이제 그 건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거의 성인하고 비슷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이때는 이제 개인적인 성격들이 뚜렷해지고 독립성은 더더욱 발달할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간섭하고 부모님이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은 줄어들고 그 또래 집단, 그런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죠. 요즘은 뭐 TV도 잘 안 보더라고요. 요즘 아동기 아이들은 TV 안 보고 뭘 봅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에 있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인터넷 정보에 대한 수용성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품에 대한 수용성이 아주 다양하게 변하고요. 아이들 스스로가 좋아하는 식품과 그러니까 혐오하는 식품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구분시켜주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에 확립된 식습관은 결국엔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욕 부진도 문제고 편식도 문제고 또 결식도 문제고 과식도 문제고 비만도 문제예요. 또 너무 체중이 부족한 것도 문제고 빈혈 또 충치 치아를 잘 닦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아동기에는 식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정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때는 패스트푸드 많이 먹죠. 그리고 간식도 자기들이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것들이 워낙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음식을 그렇게 사 먹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서 마음껏 먹는 거에 어떤 그 제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생들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니까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알려주고 뭐 10번 먹을 걸 8번으로 줄이고 8번에서 6번으로 줄이고 점점점 줄여나가. 정말 좋아하는 걸 평생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이거 몸에 안 좋은 걸 뭐 단순당 콜라나 이런 것들 계속 먹음으로써 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먹되 현명하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이때는 교육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조건 막아서는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생활 관련 어떤 교육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학교급식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 이 영양교사가 되셔서 학교급식에 가셔서 할 일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가서 정말 아이들한테 맞는 식단을 짜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가셔서 정말 크게 하실 일은 아이들이 이런 식단을 먹는 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에 더 힘써 주시는 그런 영양 교육의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